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도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은 몇 년 전이죠. 저금리 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소위 수익형 부동산 분양권 사셨다가 요즘 금리 확 올라서 힘들어지신 분들, 개인 파산이나 회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사연이 좀 있어서요. 관련된 자료, 특히 파산 관제인 변호사님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볼게요. 네, 그게 불과 한 3, 4년 전만 해도 부동산 대출 금리가 뭐 3%대 이랬으니까요. 그랬었죠. 네, 많은 분들이 그냥 분양가 10% 계약금만 딱 내고 중도금은 또 무이자 혜택 이런 거 받고 잔금 치를 때쯤 되면 뭐 가치가 오르거나 아니면 세입자 구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기대로 투자를 많이 시작하셨죠. 네네. 주로 한 5억에서 15억 사이 상가, 지산,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대상이었고요. 딱 전형적인 레버리지 투자 방식이었네요. 내 돈은 조금만 놓고 나머지는 대출이랑 뭐 미래 가치 상승 여기에 기대를 거는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금리가 예상 못하게 확 올라버리면서 문제가 된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미국부터 금리 막 올리기 시작했잖아요. 지금 부동산 관련 금리가 뭐 한 5에서 7%, 신용대출은 거의 8에서 11%. 이 수준까지 올랐습니다. 와, 그러니까 월 이자 부담이 처음에 뭐 한 150, 200 정도 생각했다면 지금은 거의 300에서 400만 원. 거의 2배가 된 거예요. 야, 2배면? 네, 이걸 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듣기만 해도 진짜 답답한데요. 그래서 오늘 그 자료 핵심 변호사님 설명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 이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소득이 월 한 250만 원 미만이거나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 이러면 개인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. 네, 그 개인 파산 절차에서 제일 좀 주목할 만한 점이랄까요? 그게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. 그러니까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이나 계약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딱 지정된 변호사인데요. 이 파산 관제인이 쌍방미행, 쌍무계약 해제권이라는 좀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. 쌍방미행 쌍무계약 해제권.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하면 뭔가요? 네.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분양대금을 계속 낼 능력이 없잖아요. 파산 신청하신 분은.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 파산 관제인이 시행사랑 맺었던 분양계약을 그냥 해제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약을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딱 나서서 정리해준다 이런 거군요. 그럼 계약이 해제되면 제가 이미 낸 돈, 그 계약금 같은 건 어떻게 돼요? 보통 계약이 해제되면요. 그 내셨던 계약금은 먼저 위약금으로 까입니다. 이게 뭐 계약 조건 따라 다르지만 분양대금의 10%나 20% 정도 될 수 있고요. 또 시행사가 대신 내줬던 중도금 이자나 다른 손해배상 비용 이런 걸로 먼저 충당을 해요. 그럼 뭐 거의 못 돌려받겠네요. 네, 실제로는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추가로 손해배상 채무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채무 역시 다른 빚하고 같이 파산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요. 나중에 면책 절차를 통해서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분양권은 잃지만 그 계약 관련 빚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. 비교적 빨리요. 그렇죠. 파산관제인이 그걸 처리해주니까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가 되는 편이죠. 이 파산관제인 역할이 진짜 결정적이네요. 근데 만약에 이 파산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거나 소득이 뭐 월 300만 원 이상으로 좀 있고 지켜야 할 다른 재산도 있다. 이러면요. 이때는 이제 개인 회생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? 개인 회생에는 파산 관제인 같은 역할이 없어요. 그래서 채무자 본인이나 법원이 일방적으로 그 분양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권한이 없군요. 네, 원칙대로라면 계약은 계속 이행해야 하는 거죠.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자랑 원금이 너무 늘었잖아요. 감당이 안 되니까 분양대금 납부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고요. 돈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. 네, 대신에 이제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1인 가구면 지금 한 133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이걸 제외한 나머지 돈,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버시면 한 167만 원 정도를 법원에 3년 동안 꾸준히 내면서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겁니다. 그럼 그 분양계약 자체는요. 해제 권한이 없다면서요. 그냥 불안하게 계속 가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 점이 개인 회생의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채무자가 계속 돈을 못 내고 연체하면 결국엔 시행사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요. 시행사가 나서서 그렇죠.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그게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
좀 불확실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 기다리는 동안 좀 피말리겠네요. 네, 그러다가 이제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이 회생 채권으로 확정이 됩니다. 즉, 회생 절차 안에서 갚아 나가야 할 빚이 되는 거죠. 이 빚은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 계획 따라서 3년간 갚아 나가면서 일부 탕감도 받게 되고요. 아, 그럼 회생은 분양권은 잃지만 뭐 집이라든지 다른 재산은 지킬 수 있고 소득 활동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? 네, 그게 장점이죠. 다만 시행사가 언제 계약을 해지해줄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은 감수해야 하고요. 그렇군요. 아, 정리를 좀 해보면 개인 파산은 파산 관제인을 통해 계약을 좀 빨리 정리하고 빚면체까지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좀 까다롭고 다 잃을 수도 있다. 반면에 개인 회생은 계약 해제 시점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소득 활동하면서 다른 재산을 지킬 수 있다. 이런 차이군요. 맞습니다. 어느 쪽이든 근데 분양권 잃고 위약금 같은 금전적 손실은 피할 수 없고요. 네, 그건 각오해야 하는 부분이네요. 결국 현재 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떤 이익을 취할 건가 이걸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입니다. 오늘 이 내용 보니까요. 레버리지 투자가 금리 같은 외부 요인 변화에 진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앞으로 우리가 뭐 대출 많이 끼거나 미래 가치 상승만 보고 하는 그런 투자를 생각할 때요. 단순히 그냥 처음 조건만 볼 게 아니라 금리가 막 급등하거나 시장이 확 얼어붙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. 이런 걸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얼마나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해봐야 할까?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오늘 놀이가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